일단 일주일씩 연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당장 내일 모레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20일로 연기를 했고요. 다른 학년도 모두 일주일씩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개학 연기 5번째입니다. 언제나 등교해서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일주일 연기를 했어도 학생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미뤄달라는 청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명인데 곧 2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당국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3 이외 학년의 등교 일정은 일주일 수년합니다. 5월 말 이전에 등교 계약이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당초에 변경된 대학 입시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학 입시 일정은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 일단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저 학교도 불안하지만 지금 학원도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봐요. 지금 학원은 뭐 대입 재수생 학원들, 그다음에 내신 학원들은 이미 다 그냥 그대로 공부하고 수업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조짐이 있으니 학원 문제도 어느 정도 교육당국에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저러한 개학 일정이 늦어지면 12월 3일 날 있을 대학 입시 수능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러한 학교의 생활, 학원의 생활들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한 평론가, 그런데 지금 이제 수능도 있고 그래서 고3 먼저 등교 개학합니다만 클럽 7천 명 넘게 갔다고 하는데 고3 학생들 안 갔을까요?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없으니까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참에 교육부에서 일주일 연기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수능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고3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좀 근본적인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잘 따라서 이것이 대형 사고로 터지지 않았는데 조금만 방심하니까 언제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그 발화점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3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수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 좀 세우자. 두 번째, 아이 돌봄 서비스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학교를 열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어느 분 말씀대로 아예 올 1학기는 문 닫자. 그리고 인터넷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다 가고 고3 문제는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EBS 교육방송이든 어떻게 되든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이렇게 해놓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다 셧다운이다. 다시 일주일. 그러고 나서 다시 사회 복귀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약이 개발되는 시점까지는 뭔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면은 전국의 수만 개의 유형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도 생계 문제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문 닫도록 하고 출입 못 하도록 하는 대신 생계는 최소한 유지되도록 하는 종합적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일주일 연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고육지책으로 일주일 연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이 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청원이 18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연기시켜달라고 네. 하는 게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매를 일찍 맞았다 차라리.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그 예.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생각은 듭니다. 정말 교수님 그동안에 계속 방역이 우선이다. 개학도 일단 고3 하더라도
다른 학년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고3은 일단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연휴 기간 동안의 추이를 보고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 즉 5월 6일 날부터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과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좀 안이하게 마음을 먹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고 노출이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그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까지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20일 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뭔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다음 주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방역의 우리 통제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 될지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확인이 잘 된다면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가야지 섣부르게 우리가 이런 정책 당국에서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교 계약은 그렇고 혹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건 항상 상황에 따라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단계거든요. 이 심각 단계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이 먼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치고 실제 이 코로나19의 예방주사는 없지만 일찍 터진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예방주사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혁진 변호사 참 묘하게 말이죠. 이 코로나19라는 놈이 방심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숫자가 확 줄어서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 신천지가 터졌어요. 네네. 이번에도 계속 사망자도 안 나오고 연명도 나오고 지역사회 감염 없고 그래서 이제 생활방역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또 터진단 말이에요.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방심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수업 일수가 법정화되어 있거든요. 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매 학년 190일 이상이고요. 특별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매년에 171일 이상을 수업을 해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초중등 교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원칙은 주간 전일제다. 그래서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그 수업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예외를 둬가지고 법령이나 학칙으로 야간 수업, 계절 수업, 시간제 수업 그리고 방송통신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선 뭐 끝까지 계속 방송통신으로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 해봤냐면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수업을 갖다가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특히 고3들 개학을 갖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왔지만 재수생은 물론이고 고3생들 중에서 클럽 갔다 온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개학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른 옆에 있는 학생을 갖다 감염시켰다고 했을 때 고3인데 고1, 고2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과연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무리 답답하고 좀 그 이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업 일수 말고요. 네네. 학기 개학 지금 3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9월 학기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24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2월은 28일, 29일도 있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돼 있군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학기가 되려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바꿔야 됩니다. 되네요. 네네. 장성철 수장,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률 개정도 좀 검토를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논의를 해봤지만 9월 학기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커다란 사회적인 비용, 그다음에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진했다가 못했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추진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없었지만 예. 하여튼 이 부분을 논의하는데 많은 예산과 사회적인 합의가 상당히 지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평론가, 바꾸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꾸는 게 어려웠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지금은 이제 당장 걸려 있으니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기제를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좀 더 정치권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제화시키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면서 국민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코로나19 짚어본 김에 긴급 재난지원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정부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의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첫 주에는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어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충전된 금액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예, 장성철 소장, 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마스크 구매하는 것처럼 요일별로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오늘은 1번, 6번 예. 끝자리 출생연도가 1번, 6번인 분이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방송에서 설명해 주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쓰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꾸 저에게 문자가 오길래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모바일 앱으로 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예, 모바일 앱에서 그냥 신용카드 회사 들어갔더니 예. 바로 화면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란이라고 바로 뜹니다. 아. 그럼 거기를 터치를 하면은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청하냐.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 가족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4인 가족 10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나와 있고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신청하게 되어 있고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거를 기부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체크한 분들이 예.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 지금 전화를 해서 아니 나 잘못 체크했는데 잘못했다. 이거 돌려줄 수 없냐라고 예, 많이 예.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동의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동의할 뻔했어요. 기부까지? 네, 예. 그것이 좀 헷갈리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구가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4인 가구인데 그중에 예를 들면 아빠는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나머지 다른 사람 한 명은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 세대주별로 신청을 하게끔 세대주만 신청하게 돼 있고 네. 그 부분이 통장으로. 세대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네, 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네. 만약에 본인은 또 신청 안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은 예. 안 받고 싶을 수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지는 못했다. 아니요, 그 부분도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부를 한꺼번에 100만 원, 저는 4인 가족이니까 예. 100만 원을 다 기부하겠습니까? 라는 것도 있고 일부만 기부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5만 원 기부할 수 있다. 50만 원 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부 문제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혼 소송 중인 그 부부의 경우에 그러네요. 이게 그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예. 4인 가족인데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부인이나 이혼 소송 중이고 나는 독립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달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분리가 되면 40, 80 이렇게 해서 120을 받는 거가 그렇죠. 되네요.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혼 소송 중인 저 남자나 또는 저 여자랑 같이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대주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혼 소송 중이니까 독립적으로 1인 받기는 어려울 것 결론은 안 같습니다만. 된다는 예, 것이 예. 정부의 입장으로 식구가 제가 듣고 5명이나 6명일 때 또 문제가 생겨요. 4인 이상이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협조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죠. 기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부를 이제 대통령도 했고
또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기부 쪽으로 너무 몰아가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저 먼저 이제 이실직고 하면 저는 이제 신청을 안 하기로 했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대통령도 나서서 내가 뭐 1호로 기부를 하겠다 이러니 당장 야당에서는 대통령 국민들 압박하나 대기업 또는 그 일반 이제 고정소득자들 압박하느냐 뭐 이런 말씀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입고 있는 피해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결국에는 내가 기부하는 돈으로 또 고용기금으로 국가에서 활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받고도 기부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소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 돈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쓰인다면 사실 그 복잡한 과정과 절차 없이 깔끔하게 신청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걸 압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맞지만 자, 우리 이번에 마음 먹고 신청하지 말고 이 돈이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도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기부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받지 않는 이 액수가 정말 지금 정기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분한테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단순히 국고 세이브 하는데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왠지 좀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용기금, 고용지원.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필요한 분한테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또는 일자리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이런 쪽으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에 쓰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신청한 제가 상당히 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상황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걸 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한데 저는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제 거는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분에게 제가 직접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들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패널 한 분은 받겠다. 받아서 내 돈 더 보태서 막 쓰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살려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자면은 지금 실직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실직자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이 저 계속 뭐 어디 가지 마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 업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 기부라고 해서 실직자든지 혹은 자영업자든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해주면은 기부하는 목적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기금을 전 국민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일단 모범, 표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기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늘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쓰는 분들은 쓰는 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시고 또 기부하는 분들은 기부하는 것으로도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양쪽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성철 수장 궁금해서 한 가지 네.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카드 회사로 신청을 하면 네. 신용카드로 이 포인트가 들어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사용할 때 그것부터 먼저 결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얼마나 차감됐는지 바로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 소장께서 네. 내일 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합니다. 가족끼리 5만 원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포인트에서 차감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기서 차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까 나간다는 그거는 얘기인가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로 차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나중에 내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